자, 이제 그 용의물건의 특성. 민법 시간에 좀 추울 겁니다. 겨울에. 여름엔 좋고. 자, 그 여름에는 뭐 무조건 빵빵하게 트니까 좋고, 겨울에는 조금 춥고. 무릎 담는 위수라고 했죠. 그 174페이지에 가면 그 용의물건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눠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자, 이 용의물건이 저하고 조금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선 강의 행계에 지상권하고 지역권 비교시켜 줬거든요. 물건의 기초 설명할 때. 자, 지상권도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고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맞죠? 그런데 차이점은 지상권은 토지가 한 개다.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두 개다. 그럼 지역권은 예컨대 갑의 땅이 여기 있고 을의 땅이 여기 있으면 강으로 둘러싸였다면 갑의 땅은 맹지가 됐죠. 갑의 땅이 맹지니까 읍내를 다니기 위해서는 을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럼 갑이 을을 찾아가서 내가 읍내를 다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신 땅이 통로라는 부담을 좀 지달라. 사용료는 줄 테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을이 승낙만 해주면 남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럼 갑은 을한테 통로라는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한 땅이죠. 그게 부담이라는 글자가 역자니까 한자로. 부역, 군역 이런 말 쓰거든요 우리. 그럼 을은 그런 부담을 질 것을 승낙한 땅입니까? 그 성역지란 말이에요. 자,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다, 성역지다. 편익을 주는 토지는. 그럼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성역지. 그럼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역권은 자기 땅도 이사되고 남의 땅도 이사되죠. 그래서 반드시 토지가 두 개 이상 이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용도가 뭡니까? 통로죠. 그럼 앞에 통행지역권 이렇게 붙으면 되고 통로니까. 만약에 물을 갈라먹기 위해서 을한테 요구했다면 용수지역권 이렇게 붙으면 되고 나는 지대가 낮으니까 건축 좀 하지 마라. 나도 앞에 좀 바라보고 살자. 그럼 조망지역권이 되고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역권과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 같지만 한 개냐 두 개냐 차이가 있죠. 그게 지역권하고 지상권.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죠. 그럼 전세권에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하나는 토지에 대한 권리고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이 차이도 있죠. 근데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단기간 빌려주는 겁니까? 장기간 빌려주는 겁니다. 이건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기 위해서 생긴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권리는 생긴 목적이 남의 땅을 오래 빌려 쓰기 위해서 생긴 거고 전세권은 단기간 쓰기 위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기간 위해서 생긴 게 목적이라면 진짜로 오래 쓰는 것은 말려야 된다? 권장해야 된다? 권장해야 되죠. 오래 빌려 쓰기 하기 위해서 나온 권리라면 오래 빌려 쓰는 거는 계속 권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간에 관해서는 오래 빌려 쓰는 데 대해서는 그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럼 규제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권장해야지. 그럼 끝까지 가면 그럼 영원히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영구무한의 지상권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한번 들었으니까.
한 번 들었던 거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던 것은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있다. 누가 자기 땅을 영원히 빌려주지?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을 생각해 보니 그 긴 지하철 노선에 그 위에 땅이 전부 지하철 공사가 사가지고 공사하는 건 알겠죠? 그럼 남의 땅을 그냥 빌려서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산이 있으면 그 위에 22,000V 고압전선은 산을 사가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려서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오랫동안 빌려준다는 개념도 이제 떠올라 주죠. 그런데 산 위로만 지나갈 건데 굳이 다 이용할 거 뭐 있나? 공중만 쓰지 뭐. 지하철은 지하만 쓰지 위에 거 쓸 거 뭐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럼 같은 지상권이라도 전체를 사용하는 지상권과 토지 전체를 토지의 부분만 사용하는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가능해야 됩니까? 그게 유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우리는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기간 이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짧게 빌려 쓰는 건 말려야 된다, 안 말려야 된다. 그래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법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럼 남의 땅을 빌려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지어서 토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하 30년은 써야 된다. 그럼 둘이서 20년 계약을 하면 20년이다 30년이다. 7년 계약해도 30년. 자동으로 30년이 돼요. 30년보다 내려가면 안 돼. 남의 토지에서 목조 건물을 지어서 남의 땅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최하 15년은 써줘야 돼. 7년 계약해도 15년이라. 남의 땅 위에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해가지고 이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해서 이용할 때는 최하 5년은 써야 돼. 그럼 법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게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단기간에 대한 규제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지상권. 잠시 보고 갑니다. 174페이지. 전체를 설명을 쫙 다 하고 책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다 잊어먹더라고. 그래서 보고 읽고 보고 읽고 이제 자, 그 174페이지 위에 지상권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279조 조문이 딱 있죠.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거죠. 자, 오래 사용하기 위한 겁니까? 오래 쓰기 위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다? 여기 있는 나무는 1년 만에 수확하고는 나무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래 쓰는 거니까 유실수 과실은 여기 해당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작을 위한 수목은, 식목은 여기 수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수목은 어떤 걸까요? 최하 30년을 키워야 되는 원목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먹기 위해서 심는 수목이 뭐 있나요? 네? 저도 잘 몰라. 농사를 안 지어봤어. 근데 과수는 열매를 먹는 거지 나무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가피 같은 거는 되나요? 나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오가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목이라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오래 빌려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니까 그럼 오래 빌려 쓰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나무를 심는다? 그럼 이 나무도 오래 갖고 위한 나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짧게 빌려 쓰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우면 얼마나 오래 갈 기라고. 이해를 해도 오래 안 가는데 지금. 자, 그럼 이제 뒤로 넘겨서 176페이지 가니까 최고위에 280조. 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전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데 목적 같은 거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숫자는요 안 해도 돼요. 한 번 듣고 나면 잊어먹도 안 하더라고. 시험도 안 나와 사실. 한 번 듣고 나면 다 기억하는데 누가 시험에 낼까? 자, 2번. 나는 기억이 안 나던데 그런 게 자꾸 이어지면 병원을 가야 되나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자, 2항. 한 번 갖고는 아닌데 여러 번 이어지면. 자,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30년 써야 될 걸 15년 계약하면 나머지 15년 연장되죠. 자동으로 30년.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 자, 전세권은 짧게 빌려 쓰기 위해서 나온 권리입니까? 그럼 오래 빌려 쓰는 것은 규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되죠. 너무 오래 빌려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법에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을 초과하면 안 돼. 자, 대신에 갱신할 수 있다 없다? 갱신은 할 수 있지만 또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갱신만 해주면 60년 쓸 수 있지만 땅 주인이 안 빌려주거나 집 주인이 안 빌려주면 10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20년 쓰기 위해서 20년 계약하면 20년이다 10년이다? 10년만 인정한다는 거.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 하는데 그 새누리당 이완영 그 간사가 그 양반한테 후원금이 지금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18원씩. 18원씩 후원금을 집어넣고서는 그 기부를 하게 되면 계산 끊으면 나중에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 환급 계산서 자꾸 떼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절묘하죠. 요즘 사람들이 참 절묘해요.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날릴 뿐이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할까. 휴대폰이 뜨거워서 쓰지도 못한다는데 얼마나 휴대폰이 자주 오는지. 그래서 그만두고 안 할랍니다 하면서 나갔죠. 국민 밉상이더만 잘 나갔죠. 우리 대구 살면 바로 그 옆에가 그 성주하고 이제 그 고령 이런 쪽이죠. 거기 있었는데 그서도 다음에 절대 안 돼. 그서 엄청 욕 들어먹고 있거든. 사드 할 때 사드 들어와도 우리 동네 들어와도 된다 했다가 욕 엄청 들어먹었죠. 이 단기간은 규제하는데 장기간은 규제하는데 단기간은 규제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3개월짜리 토지 전세도 가능합니까? 짧게 쓰는 게 되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토지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3개월짜리도 가능해. 그런데 건물은 최하 1년은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전세하면 6개월이다 1년이다? 1년. 3개월 전세도 1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1개월짜리 토지 전세도 돼. 근데 건물은 이렇게 제한받고 있다.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다릅니까? 이런 것이 시험이겠죠. 눈치로도. 같아지는 쪽보다 달라지는 쪽이 시험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알아서 정리해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지역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봤죠. 그럼 이제 비교 좀 해볼까요? 제대로. 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는 세 개가 다 이 임대차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라고 이제 치면 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 맞죠? 자,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건데 요 두 개는 물건이고 요건 채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용익물건 공부하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제 인문서에 없어요. 인문서에 없는 거 합니다.
그럼 1월 달에 기본세 받으면 있느냐면 거기도 없어. 기본세에도 입문세에도 없어. 그냥 저한테 배워서 강의 노트는 있어. 나중에 1월 달에 노트 내주면 저한테 배워서 여러분은 이제 그 머리에다가 도서관처럼 딱 정리를 했어. 비교를. 나중에 필요한 곳 놓을 때마다 꽃감처럼 빼먹으면 되죠. 이렇게. 그게 제 목적이긴 한데 시험 칠 때까지도 못 빼먹더라니. 시험 칠 때까지도 못 빼먹는 걸 뭐 어떻게 이제. 그걸 바라면서 하는 거지. 자, 수선을 해야 될 수선 유지 의무가 비교의 첫 번째. 땅 빌려 썼다가 땅을 수선할 일이 생기죠. 집 빌려 썼다가 보일러 수선하거나 지붕 수선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수선해 줘야 될 의무를 주인이 지는 거다. 빌려 쓴 자가 지는 거다.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에서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수선해야 될 의무를 진다. 빌려준 자입니까? 빌려 쓴 자입니까? 빌려 쓰는 자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빌려준 자가 진다는 거예요. 자, 지상권, 전세권은 물거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거이면 처음에 계약했던 상태 그대로 사용수익하라고 빌려주고 나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만 제대로 넘겨주면 사람은 이제 할 짓 다 했나요? 그럼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기든 말든 값은 알 바 아니지 뭐. 나는 계약대로 물건을 넘겼으니까. 이제 그 물건에 생긴 모든 문제는 빌려 쓰고 있는 당신이 다 알아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수선을 할 일이 생기면 빌려 쓴 자가 해야 되죠. 임대차는 물거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럼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끊임없이 주택을 사용 수익해 줄 의무를 진 거잖아요. 그럼 지붕이 문제 생겨서 보일러가 문제 생겨서 사용 수익을 제대로 못하게 생겼으면 사람이 의무를 지고 있죠. 사람 띄워야 된다, 안 띄워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 우리 남의 집에 새 살다가 보일러 고장나면 집주인한테 보일러 고장났다고 이야기하고 수선해달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수선했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임대인이 진다는 거.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물건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물건자는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권리가 큽니까? 그럼 책임도 묻어야지. 많이 가지면 많이 내놔야지. 자, 채권은 힘이 작죠? 그럼 책임도 가벼워야지. 작게 가지고 있으면 작게 내놔야 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놔야 되고. 자, 물건 채권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 살 수 있나요? 집주인을 못 믿어서 전세권 등기까지 해놓고 살 수도 있죠. 그럼 중간에 전세 살다가 보일러 고장나서 수선비 5만 원 들어가면 이 수선비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세입자가 책임져야 된다? 세입자. 그런데 현실은 등기를 하고 살든 말았든 보일러 수선비 5만 원 들어가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보일러 수선했으니까 5만 원 붙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가 돼 있어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 5만 원 붙여주나요? 붙여주죠. 나 당당히 요구하죠. 중개업자는 또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다 모르니까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중개업자도 법을 모르고 앉아있으니 배워나가서 합격을 해놓고도 몰라. 누가 돈 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설명을 잘못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세상은 평화로운 겁니다. 원래는 등기가 되고 나면 세입자가 내야 됩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요구해도 집주인이 줘. 모르거든. 주장 달라고 하는 사람도 몰라. 당연히 받는 줄 알아. 등기하 못 받습니다. 등기를 안 하고 전세 살면 받아. 그거는 물건이 아니니까.
채권적 전세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어. 전세 등기한 전세권자는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를 사는데 등기를 해놓고 살면서 나 이거 못 받는다고 배웠는데 안 받을래요? 받아야지. 달라 했다가 법적으로 내가 왜 책임지나요 하면 죄송합니다 끊으면 되고 주면 받고 그렇지 뭐. 자 이제 이렇게 보자. 그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수선해야 될 의무를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빌려 쓴 자가 책임지죠. 그럼 자기가 의무를 지고 있는데 자기가 돈 들이면 주인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없잖아.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전세권에서 50년 동안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잖아요. 지금도 정답이 되든 안 되든 1, 2, 3, 4 안에 약방에 감초처럼 붙는 게 이거잖아요.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를 지니까 자기가 수선해야 되고 자기가 돈 들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아? 그래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오라는 거야. 항상 원인과 결과로. 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될 의무를 지나요? 임대인이 수선해야 될 의무를 지죠? 그럼 임대인이 내야 될 돈을 임차인이 들였으면 남이 들일 돈을 자기가 들였죠? 그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대차하고 전세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유익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유익비는 꼭 들어갈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들이고 나니까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거죠. 이걸 주인한테 돌려주면 주인은 불로소득을 누리는 셈이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법이죠. 그럼 이건 임대차가 됐든 전세가 됐든 지상권이 됐든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비는. 다만 유익비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거리가 별로 좋지가 않죠. 어차피 다 받아내는데 뭐.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지만 여기는 똑같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는 시험 넣을 이유가 없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유익비를 배울 때는 들어갔던 비용하고 가치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보는 자가 달라지죠. 점유자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한다. 항상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럼 지상권에서는 설정자가 회복자다, 지상권자가 회복자다. 그럼 지상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 들어갔던 비용이나 가치증가분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놓으면 O. 지상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놓으면 X. 자, 시험에 전세가 놓으면 전세권자의 선택에 따라 들어갔던 비용이나 가치증가분 두 개 중에 하나 받을 수 있다 놓으면 X.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 놓으면 O. 임대차가 놓으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놓으면 X.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놓으면 O죠. 여기서는 항상 이게 초점. 필요비에서는 전세하고 임대차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초점이고, 된다 안 된다가 초점이고, 유익비에서는 어차피 되니까 누가 선택하는지가 초점이고, 항상 시험 나오는 문장, 글자 바뀌는 문장은 정해져 있는 거지 옆에 가서 딱 공부할 곳은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강의 노트는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강의 노트만 내주면 강의 노트가 기억이 잘 안 나나 봐요. 왜? 집에 가면 다 잊어먹으니까. 사실 집에 가면 기억 안 나죠. 다시 이 문서를 보니까 아까 아침에 내가 고개를 왜 끄덕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장이 안 돼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근데 강의 노트를 가면 이제 그 파트가 있고 그 파트에서
실제 기출됐던 지문 있죠. 그 지문이 노트하고 같이 있어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지문이 특강할 때 낸 자료인데 내년에는 아예 붙여서 내려고. 그리고 거기는 그냥 기출 지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중간에 진하게 돼 있다고. 그 진한 부분이 뭡니까? 글자가 바뀔 수 있는 부분. 그 진한 부분이 키워드란 거죠. 그렇게 딱 만들어져 놨다고. 그럼 올해 시험 친 사람들보다는 평균 5점 더 나와야 돼요. 그 다 8월 달에 내주던 자료를 지금 미리 내줘서 공부하는데. 자, 이제 그럼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지만 어차피 유익비는 받을 수 있죠. 다만 회복자가 선택하죠. 자, 이제 나가라는 소리가 없고 나가겠다는 소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한 번 더 살아도 되나요? 그걸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불렀죠. 자,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1억에 월 120을 주고 살고 있는데 나가라는 소리, 나가겠다는 소리가 없으면 한 번 더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럼 임대차에서도 법정 갱신이 있죠? 전세에서도 법정 갱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런데 전세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건물은 법정 갱신이 돼. 토지는 안 돼. 시험 문제 만들기 너무 좋죠. 자, 건물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O 대 X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X. 반드시 그거 할 것. 그럼 시험에 건물 전세, 토지 전세 이렇게 탁 주면 법정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되죠. 시험장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O 대 X다. X. 자,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X. 된다도 X, 안 된다도 X. 왜? 이 전세는 앞에 토지인지 건물인지 나눠야 되니까.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뭉뚱거려서 전세권에는 하면 된다도 X.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니. 안 된다도 X.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앞에 토지 건물을 이렇게 탁 주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맞다. 전세는 토지하고 건물이 다르던데. 근데 이걸 안 주고 그냥 쓱 내면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된다 안 된다만 열심히 봐. 그래서 이런 게 함정. 1년 내내 이런 함정은 저하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 자, 함정에 잘 안 빠져요. 자, 이제 지상권에서도 남의 땅을 빌려 쓰다가 땅 주인이 나가라는 소리가 없으면 한 번 더 살아도 되는 법정 갱신이 있다 없다? 자, 없어요. 그럼 임대차나 전세는 있는 법정 갱신이 지상권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 외우는 건 둘째치고, 자, 갑이 을한테 땅을 빌려줬습니다. 나이 50에. 을이 갈비집 한다고 3층짜리 건물 지었을 수 있죠. 계약 기간을 몇 년 했건 최하 몇 년이다 이거. 최하 30년입니까? 이분 나이 몇일까요? 이제 내 땅에서 좀 나가줄래? 라는 소리 하려면 80대가 되죠. 80이라는 나이는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도 까먹는 나이죠. 30년 전에 계약 일자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날까요? 그 웃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것도 오늘 집에 가면 까먹는데 그 나이 80 된 할아버지 뭐랄 거 없어요. 그걸 누가 말려? 세월이. 그 할아버지 대구에 82살 된 할아버지도 한참 때는 날렸어. 젊었을 때는 경찰 간부 시키는 만큼 형법이고 뭐고 쫙 흔하게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순발력이나 암기력은 세월이 약인 겁니다. 나이의 장사가 어딨나요? 나이 지나면 다 그러지. 제 학교 다닐 때 그
딱 정년퇴직하기 1년 남겨둔 그 오래된 나이 드신 그 교수님이 강의를 못 듣고 있어. 우리가 앉아서. 강의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20년 전에 날렸다더라고. 20년 전에는 명강의로 날렸는데 나이가 드니까 세월을 못 속이는 거예요. 누가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부 때가 있다는 말이 맞죠? 나이 한 살 더 들어서 해보면요. 딱 1년 전하고 또 달라요. 암기력이나 이런 게. 젊었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변수도 많잖아요. 그 나이가 젊을 때는 변수가 별로 없어요.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하면 돼. 나이가 들면 경조사도 많고 챙겨야 될 때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아. 이것저것 가다 보면 한 2, 3일 빠지고 또 리듬 깨지고 자, 몸도 고장날 때도 됐고 이제. 그럼 나이 8순이 돼서 깜빡 잊고 나가는 소리를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법정갱신이 인정이 된다면 이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죠. 또 체하 몇 년이다. 이분 몇입니까 나이? 깜빡 잊고 나가라 한번 말 못한 죄치고는 너무 크죠. 그럼 지상권에는 왜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지 아시겠죠? 너무 길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임대차나 전세에서는 깜빡 잊고 나가는 소리 못해도 아무리 길어봤자 2년이라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는 6개월밖에 안 돼. 그래서 깜빡 잊고 나가는 소리 못해도 또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에서는 6개월 지나면 또 나가야 돼. 주임법은 2년 지나면 나가야 돼. 근데 지상권은 30년이니까. 그래서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법정갱신.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똑같이 남의 토지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지만 임대차로 빌렸을 때와 전세로 빌렸을 때, 지상권으로 빌렸을 때는 서로 다양하게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매수 청구권. 자, 가비을한테 땅을 빌려주면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전세로 빌려줄 수도 있고 임대차로 빌려줄 수도 있죠. 어쨌든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 지어서 장사하다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장사는 계속하고 싶고 아직까지 건물이 쓸만하다면 이 을이 갑한테 제일 먼저 어떤 소리를 할까요? 한 번만 더 땅을 빌려달라. 15년 빌려줬지만 한 번 더 빌려달라 할 수 있나요? 그럼 제일 먼저 그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해주면 좋은데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위에 있던 건물은 어찌 되냐는 거죠. 이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저건 허락 없이 불법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을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수 있나요? 그때는 이 건물도 철거하고 나가야 돼. 철거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고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다가 한 번 더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죠. 그럼 이제는 이 건물을 갑한테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사가라고 매수 청구합니다. 자, 이때 갑이 두 달 뒤에 이민 가는 내가 그거 사서 뭐하게? 나는 2달 뒤에 이민 가야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못 사준다. 내일 검찰 출두하면 바로 잡혀가는데 사기는 말라 사.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자, 원래는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사줘야 돼. 100% 사줘야 돼. 내일 당장 이민 가게 생겼어도 사줘야 돼. 저게 뭐가 건물이라도 사줘야 돼. 갑한테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사줘야 돼. 그게 매수 청구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손에 돈이 쥐어지나요? 아니면
청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응답을 해야만 지어지나요? 돈을 갖고 와야 지어지죠. 이전 등기 넘기라고 했다고 해서 청구했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갑이 협조해서 등기소에 가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단순한 청구권은 청구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매수 청구권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매수 청구하면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의 동작, 상대방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효과가 바로 나왔나요? 이런 권리를 앞으로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종류 중에. 그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인데 청구라는 용어가 붙어 있을 뿐이죠.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갑은 무조건 사줘야 되죠. 을이 원하는 금액에 사준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금액이야 15년 썼는데 무슨 그렇게 요구하냐. 그럼 감가상각 해봐야지. 금액은 마음에 안 들면 법정 갈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나 못 사준다 소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줘야 되지만 금액은 둘이서 법정에 가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그럼 이렇게 매수 청구할 때는 자, 지상권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전세권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토지 임차인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 있어.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빌렸었건 아직까지 건물이 쓸만하면 끝나고 나갈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을 따로 배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매수 청구권 배우면 되지. 한 번만 배우면 되잖아요. 왜 세 번을 배우냐고. 자, 앞에 타이틀이 뭐로 붙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매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정상적으로 계약 끝나야 되지 월세 못 내서 쫓겨나면 안 되죠. 그럼 시험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차임 연체로 쫓겨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도 중간에 일 잘못해서 쫓겨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지. 그럼 이건 공통분모입니까? 그럼 우리는 민법상 매수 청구권으로 배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임대차가 들어오든 전세가 들어오든 지상권이 들어오든 결론은 같죠? 그대로 써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크게 배웠어. 자, 이렇게 매수 청구한다. 그럼 땅 주인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땅 주인은 끝나고 나서 사줘야 되죠. 그럼 땅 주인이 그게 예상된다면 땅 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특약을 하기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건물 사달라는 소리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땅을 빌렸을 생각을 하지 마라. 내하고 특약을 하자. 나는 끝나고 나면 그 건물 철거하고 간다는 철거 특약을 하자. 이렇게 특약을 하거나 원상복구죠.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라. 그게 철거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특약을 하면 갑은 안 사줘도 되나요? 사줘야 된다. 이 철거 특약은 무효라. 자, 토지죠, 토지. 건물 철거 특약이죠. 무효입니다. 남의 건물 빌려 쓰다가 그 안에 시설비 투자하는 거 있죠. 그 안에 베란다 확장하는 거 있죠. 욕실에 타일 까는 거 있죠. 그거는 특약하면 못 받아. 상가 세입자가 그래서 시설비 못 받아내. 끝나면 원상복구하기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남의 토지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이죠. 이거는 철거 특약 자체가 무효. 자, 매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특약이 무효라는 이야기죠. 살인 청부 특약 해봤자 무효라. 그래서 첩계약 특약을 해봤자 무효죠. 이
매수 청구권은 가행규정. 자, 이제 땅 주인 손해본다 안 본다? 손해보죠? 특약을 해도 사줘야 되잖아요. 자, 땅 주인이 훨씬 더 법을 잘 알까요? 땅을 빌려 쓴 자가 법을 잘 알까요? 상식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 상식. 땅 주인이 법을 잘한다? 땅을 빌려 쓴 자가 잘한다? 왜요? 땅 주인이 돈이 많아. 돈이 많은 자가 자기는 몰라도 변호사라도 쓸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법의 조력을 받을 확률이 많죠. 그럼 이런 게 예상된다면 땅 주인이 손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땅 주인은 뭔가 조치를 취해놨을까요? 그래서 땅을 빌려줄 때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땅을 빌려주고 토지 임차료를 받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철거하고 간다는 특약을 해본들 사줘야 되죠. 그래서 철거 특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판사님 앞에 가서 자, 그게 불재소 특약입니다. 장래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간에 소송까지 가서 해결은 하지 않기로 화해를 하고 판사님한테서 도장 콱 찍어 놓습니다. 이게 재소전 화해조서입니다.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15년 뒤에 을이 끝나고 나서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건물 사가라고 해야 되겠죠. 갑이 뭐 사준다고 하면 사적으로 강제합니까? 법원에 가야 됩니까? 법원에 갈 수가 없어. 이런 특약을 해놨거든. 철거 특약을 한 게 아니고 문쟁이 생겨도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특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결론은 세입자가 이긴다, 땅 주인이 이겼다. 땅 주인. 결국 철거하고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안 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입자는 이런 재소전 화해조서를 쓰더라도 장사를 해야 돼. 땅이 마음에 드니까. 그럼 나중에 어차피 건물만큼 손해봅니까? 왜? 사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손해보죠. 그래서 땅 세입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민법은 매수청구권은 가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럼 가행규정이니까 철거 특약을 해봐도 무효입니까? 이까지 공부하면 끝이라. 이런 건 실무지.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도대체 그럼 매수청구권 행사하면 땅 주인은 어떻게 되고 세입자는 또 어떻게 서로 방어하는 거지? 공부 좀 더 해보는 거지. 시험은 여기까지. 자,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 그 황금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이름이 황금동이라. 그 옛날에 그게 벌판이었는데 농사 지으면 벼가 익을 때 누렇게 물들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여기는 뭐 황금빛이네 했다고 황금동이래. 대구는 그런 전설이 많은 동네가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니까 박근혜를 그렇게 밀은 거예요. 박근혜가 예뻐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밀어준 거라고. 지금 실망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황금동에 가면 그 옛날에 전부 농이다 보니까 땅 주인 그 완전히 이제 요지거든요. 대구에 벌판이라서 딱 평지니까. 그럼 땅 주인이 땅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장사하라고. 전부 그 외식 식당 가거든요. 근데 땅을 빌려서 건물 지었으니까 재소전 화해조서를 써놨으니까 나중에 사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15년 동안 장사하다 가면은 건물은 사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건물 상태가 어떨까요? 자, 이 세입자는 굳이 건물을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왜? 돈 들여봤자 어차피 뽑아낼 데도 없는데. 그래서 그 번화가 가장 요지의 식당이 거기 가면 고층이 하나도 없어. 모든 식당이 1층이라 1층. 2층 올리면 뭐해? 3층 올리면 뭐해?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당 할 수 있게 옆으로만 1층으로 쫙 퍼지고 주차장만 엄청 넓어.
이 비싼 땅에 뭔 식당들이 다 주차장에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지? 땅 빌려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특징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화려해. 근데 뒤에 딱 돌아가면 엉망이라. 수리 안 해. 안 보이는 곳은 수리 안 해. 앞에 보이는 곳까지 들어오면 손님이 안 오니까 앞에만 딱 깨거든. 그래서 딱 뒤돌아 예상을 하고 뒤에 딱 가봤더만 그 온갖 거 다 나오는 거 있죠. 바퀴벌레 나오고 지 다니고 막 다시는 내 밥 먹으러 안 가 거기. 나는 예상돼 있었거든요. 수강생이 그 밥 먹으러 가자면 딴 데 갑시다 그래요. 여기는 전부 이런 동네다. 그 땅값 비싸고 한데 고층도 없고 전부 이런 식으로.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고 땅 주인은 땅 주인대로 살 길을 찾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민법에 자 저거는 누구한테 유리하겠는데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 저건 누구한테 불리하겠는데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걸 변호사들이 조언한단 말이야. 법률 전문가들이.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그 법적 조언을 받았어. 자, 이게 매수 청구. 자, 우리는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형성권입니까? 그럼 말을 내뱉으면 매매가 성립했죠. 자, 그다음 이 매수 청구권은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땅 주인은 거절할 수 없죠. 자, 그거. 그 가행 규정이니까 특약을 해본들 무효죠. 요까지 기본을 알아놓고. 자. 남의 땅을 빌리는 거니까 사용료 내놔야 됩니까? 자, 사용료 주는 게 원칙이다. 남의 땅 빌렸으면 사용료 안 주는 게 원칙이다. 안 주는 게 원칙이. 자, 남한테 돈 빌렸으면 이자가 원칙이든가요? 무이자가 원칙이든가요? 무이자.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배운 법의 80%는 로마법을 개성한 거니까 로마 시대의 땅 모토가 이겁니다. 귀족은 귀족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노예는 노예답게.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가진 자는 무엇인가를 내놓는 게 의무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고. 그 로마 영화 보면은 귀족들이 그 시민들한테 빵 던지는 거 봤죠? 빵 사가지고 던지잖아요. 배불리 먹이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가진. 그래서 가진 자가 무엇인가를 빌려줄 때는 공짜로 빌려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만 현대 와서는 현대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약간씩 원래는 공짜지만 약속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특약을 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지.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혹시 봤나요? 그 영화인지 저 시리즈 드라마로 나왔죠. 그 스파르타쿠스 그 로마 시대 그걸 보면 남자 노예가 옆에 있는데도 여자 귀족이 옷 벗고 다니는 거 봤나요? 그 노예 옆에서 귀족은 남자든 여자든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옆에서 옷을 그냥 벗어. 그 남자 노예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그냥 와인을 마시고 있어.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이 아닌 겁니다. 노예라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나 개 키우면 고양이나 개 앞에서 옷 벗을 때 부끄럽나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노예를 고양이 개 취급하듯이 취급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제 생각에는. 최순실을 자기는 시녀로만 생각했으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시녀가 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녀가 조금만 좀 혜택을 달라고 해서 주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딱 사고가 그거예요. 공주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500년 전을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움직이면서 화장실도 뜯어갔다 변기도 뜯어갔다 하는데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TV 그 스파르타쿠스를 보면서 와이프하고 이제 시리즈 보다가 저 봐라 저 그 찍은 연출가는
저런 것까지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이걸 한 거다. 제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다. 저게 이렇게 했더만 와이프가 좀 편하게 살자 우리. 뭘 영화를 하나 보든 뭘 보든 어떻게 그렇게 자꾸 의미를 자꾸 부여하냐. 좀 그냥 보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보면 안 돼. 왜 쓸데없이 의미를 부여해. 직업이다 보임. 우리 와이프는 딱 고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와이프 요 딱 있으면 딱 진짜 여기 딱 맞지 체질은. 강남 아줌마 제일이죠. 자, 이 지상권은 그럼 치료가 사용료가 성립 요소도 아니다. 원칙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약정을 하면, 약속을 하면 치료받을 수 있나요? 그럼 약정을 했다면 못 내면 쫓겨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치료를 못 내면 이제 쫓겨날 수 있을까요? 2년 이상 연체하면 쫓겨난다. 그럼 지상권에서 치료는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지는 성립 요소는 아니지만 치료 약정을 하면 받을 수는 있고 약정을 했는데 2년 이상 연체하면 쫓겨날 수 있죠. 자, 전세는 목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치료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아예 없어. 대신에 전세는 전세금이 성립 요소란 말이에요. 주는 목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세 살면 전세금 내놓죠. 전세권은 전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월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임대차는 차임이 성립 요소입니까? 임대차는 월세 개념이죠. 월세가 없으면 임대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사골세는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성립 요소도 아니다. 임대차에서는 차임이 성립 요소고 월세. 전세에서는 전세금이 성립 요소죠.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죠. 하나 물어볼게요. 전세금, 보증금 이거 돈이라 해야 됩니까? 돈이 아니라도 됩니까? 100% 금전이라 해야 됩니까? 금전이 아니라도 됩니까? 100% 돈이라 해야 돼. 그래서 보증금이라 금. 전세금. 계약금 돈이라 해야 된다. 돈이 아니라 된다. 돈이라 해야 돼. 금. 대금. 그런데 차임이 아니고 차금이 아니고 차임이잖아. 여기서는 차임이죠. 임대차에서는 돈이 아니라도 돼. 쌀로도 줘도 돼. 그래서 차임이라고. 한자는 그렇게 붙은 겁니다. 자, 그럼 임대차에서는 차임이 성립 요소인데 그럼 차임을 연체하면 쫓겨날 수 있다 없다? 쫓겨날 수 있죠. 얼마를 못 내면 쫓겨날까요? 자, 민법상 임대차는 얼마 못 내면 쫓겨난다? 2달.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달. 이렇게 된다. 그럼 같은 임대차라도 전입신고 안 하고 살고 있는 민법상 임대차는 2달 못 내면 쫓겨납니다. 전입신고하고 사는 주택임대차도 2달.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하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상가임대차는 석 달을 못 내면 쫓겨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제 지상권에서는 2년 이상 지로 연체하면 쫓겨나나요? 쫓겨난다고 했죠? 그럼 약속을 하고서 1년을 연체했는데 땅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한테 1년, 전 소유자한테 1년, 합산하면 2년이죠. 그럼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나요. 그럼 각각 2년이라 돼. 합산을 하지 않고 각각. 한 사람한테 2년이라 돼. 이런 게 시험일 거네요. 자,
임대차도 마찬가지. 2달, 3달 못 내면 쫓겨나죠. 이건 어떨까요? 1월 달에 냈어. 2월 달에 안 냈어. 3월 달에 냈다고. 4월 달에 안 냈어. 쫓겨납니까? 쫓겨납니까? 그럼 2년 계약하고 1년밖에 안 냈는데 징검다리로 하면 1년을 안 내도 안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상식이잖아요. 자, 이 2달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더라도 2달만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이잖아요. 2년 중에 1년만 내고 1년 안 내는 거나 똑같은데 띄엄띄엄 하면. 요게 이제 사용료 관계.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들 중에 사용료 관계는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전세금하고 보증금은 하나는 성립 요소고 하나는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했죠. 전세금하고 보증금 차이가 뭡니까? 전세금하고 보증금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보증금은 반드시 월세가 있죠. 그럼 주택 가치가 5억인데 월세가 150, 200이 되면 보증금 얼마 정도가 적당합니까? 1억도 안 되지. 월세를 200 주고 있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은 주택 가치의 10분의 1 이하가 되는 게 상식. 전세는 목도이죠. 그럼 7, 80%. 주택 가치 5억이라도 전세금은 4억도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자, 그래서 월세 없는 전세는 목도이죠. 임대차를 살면 월세가 세면 보증금은 약할 수밖에 없죠. 임대차에서 월세 못 내면 쫓겨날 수 있나요? 전세에서는 목적물을 용법대로 사용 안 하면 쫓겨나. 그런데 월세도 잘 내고 있고 잘 지키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파산했다는 사유만으로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사업하다가 파산했지. 월세 안 밀리고 있죠. 그런데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전세에서는 쫓겨나지 않아. 임대차는 쫓겨나. 자, 그럼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통고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임차인의 파산은 해지통고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이지. 자, 그럼 이제 보자. 그럼 시험에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통고 사유가 안 되지만 임차인의 파산은 해지통고 사유가 된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잘 까먹죠? 됐다 안 됐다. 전세권자가 파산해서 쫄딱 망해서 집주인이 얘 뭐하고 있나? 사업도 망했는데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가보니까 귀를 딱 기울이니까 참이슬 한 박스를 딱 갖다 놓고는 아침부터 먹으면서 세상이 싫다. 집에 불 내고 확 죽었으면 좋겠대.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지나가다 들었던 집주인 갑이죠. 자기 집 불 낸다는 소리죠.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조금은 위안이 돼. 왜? 주택 가치의 7, 80% 되는 돈 들고 있잖아요. 전세금. 그래서 그것만으로 나가라 소리 하면 안 돼. 그런데 임차인이 파산해가지고 참이슬 먹으면서 세상이 싫다. 집에 불 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딱 소리를 하면 지나가던 집주인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집주인도 죽고 싶어 지금. 끽해야 집주인 5천만 원도 안 들고 있는데 집에 불 내면 큰일 나죠. 그것만으로 나가라. 자, 이제 외우기 쉽나요? 저 금액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집주인이 불안할 것인가 나오죠. 그렇게 외우라는 것. 실말이 없으면 잘 안 해집니다. 자, 전세권자의 파산은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나가라 소리 못하지만 임차인이 파산을 하면 그것만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 된다. 자, 이 사용수익하는 관계에서는 남한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게 되면 사용료도 쟁점이죠. 사용료는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훑어봤다는 거. 좀 쉬었다가 조금 더 보러 갑니다.